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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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봉순이 누나의 미스터리 괴담 RL편 수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뭔가 이 관상적으로 우리는 뱀눈은 피한다 뭐 이런 있죠. 게 좀 있는데 그런 관상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범죄자 관상? 제 소견으로는 사실은 그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이번 주 미스터리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도 뭐 실제 사건 얘기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신참 형사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감정선을 공감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이번 사건은 제가 또 실제 사건인데요. 사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 참여했던 신참 형사들의 감정선을 함께 공감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사회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언더커버가 포함이 된 형사직이나 행 담당 형사들이 아니면 나머지 형사들은 대부분 정장 수트를 입어요. 이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한데 이게 사실은 멋을 부리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정장 수트를 입고 형사로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주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제 저희 한 경찰서에 형사로 진급한 4명이 있었어요. 순찰 경력은 나름 길었지만 형사 업무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이 4명이 서로 또래였고 또 이 위험한 지역의 경찰서에서 순찰을 오래 했었으니까 팀워크가 나름 되게 좋았어요. 좀 끈끈하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신입으로서 형사 일을 배워가는 시점에서는 사수들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각자 맡은 사건도 해결해야 되고 아직 어깨에 힘이 좀 바짝 들어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1년 10월 중순쯤에 실종 신고 하나가 들어와요. 성인 실종이면 보통 간단한 리포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조금 달랐습니다. 이 신고를 받은 경관이 현장에 나가서 이제 신고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게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함께 순찰 근무를 했던 신참 형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사건인 것 같다고요. 신고 내용은 성인인 딸이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부모님과 15살 여동생은 트레일러 파크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제 집을 와본 거죠. 그랬더니 집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고 가족들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서 트레일러나 모빌홈은 이동식 주택이고요. 이런 이제 트레일러나 모빌홈들만 모여서 사는 장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동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거주지로 사용하는 건데 대부분 저소득층이 많이 삽니다. 한참 열정이 넘치던 이 신참 형사 4명이 이제 현장으로 가죠. 처음에 신고 내용만 듣고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솔직히 그 실종자들이 뭐 마약 거래나 다른 나쁜 거래를 하다가 물건이나 돈을 들고 튀었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이유로 해서 급하게 동네를 떴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특히 그 동네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도착을 해서 신고자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실종된 부모님들은 각자 직장 열심히 다니고 전과 기록도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직장에서도 며칠째 연락 없이 일을 안 나와서 걱정된다고 이 딸이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이제 이 트레일러 집 안을 들어가 보죠. 이 집은 방 2개, 화장실 하나, 거실, 부엌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동식 주택인 만큼 좀 좁았습니다. 부모님 방은 집 뒤쪽에 있었고 복도를 따라서 나오면 거실과 주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도를 두고 양옆으로 작은 방과 화장실이 있었고요. 돌아보니까 주방에는 상한 음식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음식을 만들고 준비해서 상을 차리다가 자리를 급하게 비운 듯한. 그리고 거실은 정리정돈이 전혀 되지가 않았고 이불,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표백제 냄새가 은은히 나요. 이 집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카톨릭 종교 성물들이 있었어요. 성모 마리아상, 묵주, 십자가상, 초들 등등
천주교 신자들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장식이 돼 있었는데요. 근데 이 형사들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그 같은 공간에 악마 얼굴이 그려진 가면, 19금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콘돔들이었어요. 이게 뭐 우리가 종교 믿는 사람들이라도 성인이면 뭐 할 거 다 하고 또 개인이 집안에서 야동 보는 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들이 이렇게 보란 듯이 이렇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 물품을 놓아둔 사람의 의도나 성의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가 않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이질적인 상황이었다고 기억을 해요. 그리고 작은 방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안에서 야구 방망이 하나가 보입니다. 근데 이 실종된 가족이 뭐 야구를 취미 삼아서 했거나 학교에서 했거나 아니면 팬이라도 뭐 글러브, 야구공, 유니폼, 못해도 뭐 다저스 같은 무슨 상표가 있는 그런 옷가지라도 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방망이 하나만 달랑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요. 학교에서 쓰는 공책이요. 뒷장에 2명이 번갈아서 쓴 듯한 글들이 보입니다. 나 무서워 라고 정갈하게 쓴 글 밑에 무서워하지 마 라고 갈겨 쓴 글씨체, 또 다른 페이지에는 네가 해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마치 2명이서 공책을 펼쳐놓고 글로 써가면서 대화를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사들이 먼저 아버지의 휴대폰을 위치 추적을 하죠. 옆 도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고속도로 근처로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위치 추적의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휴대폰 신호도 아주 약했고요. 신호가 자주 끊겼고 얼마 가지 않아 이게 방전이 된 건지 아니면 누가 강제로 끈 건지 아예 꺼져서 위치 추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형사들은 주위 이웃들에게 이제 탐문 조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웃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 집 아버지는 파티 장비 설치하는 이제 아주 힘을 쓰는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다. 그런데 딸한테 굉장히 엄격했대요. 이 또래 남자친구가 있는 딸이었는데 이 아버지 마음에는 너무너무 안 들었대요. 그래서 딸이 그 남자애를 만난다고 굉장히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막 벌 준다고 딸님이 방을 비우게 하고 거실에서 재운다고 뭐 그런 말도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이웃이 하는 말은 며칠 전 저녁에 그 집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던 것 같다고요. 근데 나오시는 거는 못 봤고, 그런데 하나 특이한 점은 딸 남자친구 애가 그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거를 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아버지의 픽업 트럭이 없길래 그냥 일 나가신 줄 알았대요. 이제 이 아버지 픽업 트럭이 아주 오래되고 보기 드문 차량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노란색 페인트여가지고 아는 사람은 얼핏만 봐도 이제 이 집 아버지 차라는 걸 안 거죠. 이 형사들은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 건지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이건 자발적인 실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그 트레일러 주위에 노란색 테이프를 둘러싸고 현장을 통제하게 되죠. 그리고 살인사건 담당 수사국에 연락해서 모든 정황을 알려주고 수사를 넘겨요. 원래 살인사건 담당 형사들이 사건을 이제 배정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사를 해요. 하지만 이 사건은 경찰서 내 형사들이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직 살인사건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신참 형사들에게 협조를 이제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인사건 담당 형사는요, 경찰들, 특히 형사들 사이에서는 좀 최고로 우러러보는 형사 위치예요. 그래서 이 신참 형사들한테는 살인사건 담당 형사들을 도와서 계속 이 사건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였어요. 말하자면은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여기 낄 자격이 된다라는 것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존경하거나 경험이 많은 선배가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왜 책임감, 자부심, 부담감, 그리고 긴장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사들은 이웃들에게서 이 남자친구 있잖아요. 딸의 남자친구가 16살이라는 것과 이름도 알아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알아냅니다. 이 학교에 가서 매년 찍는 학생 앨범 있잖아요. 거기서 이 아이의 사진을 찾아요. 요즘은 SNS가 흔해가지고 쉽게 사진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의 집을 찾아갔죠.
근데 아이는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형사들이 가족들에게 이 남자아이가 실종된 가족을 마지막으로 봤을 수가 있으니까 이 아이랑 인터뷰를 하고 싶다. 집으로 오면 경찰서로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살인사건 담당 형사들하고 CSI 팀들이 현장으로 도착을 해가지고 수사를 시작을 하고 신참 형사들은 경찰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경찰서 내 스피커로 형사를 로비로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때까지 찾고 있었던 그 실종된 15살 여자아이, 그리고 걔 남자친구,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엄마가 로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사건 담당 형사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시 급하게 경찰서로 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돼요. 우리 이제 신참 형사들은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는 작은 모니터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인터뷰 내용을 듣고 보게 돼요. 인터뷰 내용도 궁금하지만 인터뷰하는 테크닉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먼저 이제 이 여자아이를 먼저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엄마랑 의붓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냐고. 근데 이 아이가 대답한 답은 뜻밖이었어요. 별 감정 없이 내 남자친구가 우리 엄마랑 내 아빠를 죽였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더 질문을 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 여자애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이 남자친구 애 있죠? 걔랑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친구 애한테 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여자친구한테 다 들었다. 네가 다 계획하고 살해했다고 하는데 시신들 다 어디로 유기했니?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우와 씨 하면서 아주 당황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곧 자신이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진술을 하는데 아무래도 진술에 구멍이 많았어요. 상세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여자가 했던 진술하고 맞지가 않거나 아니면 아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애랑 같이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한 후 실행에 옮겼다는 자백을 받게 됩니다. 이 다음은 그 사건의 전말을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애들이 15살, 16살이잖아요. 남자애랑 여자애가 둘이 서로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평생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의 아버지가 남자애를 싫어하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여자의 엄마까지 남자친구랑 헤어지라고 하니까 엄마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애가 여기다가 의붓 아버지가 뭐 자기 어릴 때부터 성추행을 했고 엄마도 자기를 벨트로 때리면서 학대를 했다고 이 남자애한테 이제 둘 다 죽이는 게 맞다고 어필을 굉장히 했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수사 결과에는 그런 혐의는 전혀 없었어요. 먼저 여자의 엄마가 일을 마치고 와서 저녁을 차리는 동안에 집 뒤쪽에 있는 부모님 방에 있는 창문을 열어서 남자친구를 몰래 들어오게 합니다. 그 남자애는 작은 방에 숨어서 기다리고요. 엄마가 화장실을 가려고 그 복도를 들어설 때 남자애가 튀어나와서 준비해둔 소독용 알코올을 잔뜩 묻힌 수건으로 그 엄마의 코와 입을 막아요. 이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클로로폼 같은 거 이렇게 수건에 묻혀가지고 사람들 기절시키잖아요. 나름 그걸 따라한다고 소독용 알코올을 썼는데 이게 쉽게 사람이 그렇게 기절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놀라면서 밀어낸 거죠. 그리고 비명을 지르니까 애들이 둘이서 엄마를 바닥으로 넘기고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그 알코올을 묻힌 수건으로 엄마의 코와 입을 틀어막아 질식사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시신을 끌고 뒤에 있는 큰 방으로 가요. 얼굴 전체를 테이프로 칭칭 감고 시신 위에 담요 하나를 얹어놓고 나와서 30분 뒤 도착할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남자애는 다시 작은 방 안에서 기다리고 여자애는 거실에서 기다려요. 제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집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들어서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디 있냐고 딸한테 물으니까 딸이 엄마 큰 방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를 찾으러 그 방이 있는 복도로 들어섭니다. 그때 숨어있던 남자애가 나와서 그 엄마에게 했던 방법을 또 써요. 근데 하지만 아버지는 왜 매일 막노동급 일을 하시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등히 힘이 센 거죠, 이 남자애보다. 그래서 이제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이 남자애가 악마 얼굴 그려진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몸싸움 중에 그 가면을 벗기게 됩니다.
그 가면 뒤에 있는 얼굴이 자신의 딸의 남자친구라는 걸 깨달은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더 격렬하게 거칠게 이 남자애랑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점점 싸움에 지게 되죠. 그 순간 여자애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서 자신의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이릅니다. 아버지 시신도 엄마 시신 옆으로 옮긴 후에 핏자국을 표백제로 닦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시신 두 구를 옮겨야 하니까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10대 애들이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기다리다 보니까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금 야동을 보고 관계를 가져요. 죽은 여자의 부모님 시신이 저 집안에 같이 있는데요. 밤이 깊어지자 이 둘은 시신을 아버지 픽업 트럭으로 옮겨서 유기할 장소를 찾으러 다녀요. 이제 이 아빠 트럭이 오래된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동 변속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는 스틱 레버를 이렇게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트랜스미션이 망가질 정도로 어찌저찌 이 트럭을 몰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근처 고속도로 아래에 있는 도로가에 쓰지 않는 공터를 발견하고 그 공터에 이제 안매장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남자애가 언제 땅을 파봤겠습니까? 힘이 드니까 대충 판 거죠. 그러니까 시신 두 구를 묻을 공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시신만 묻어요.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엄마 시신은 아직 트럭에 있고요. 그때가 마침 할로윈이 가까운 시기였어요. 다음날 할로윈 파티를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시신을 묻을 때 지갑을 털었어야 되는데 생각을 미처 못하고 같이 묻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을 곰곰이 해보죠. 돈 나올 때를. 엄마가 항상 몸에 장신구를 지니고 있었는데 트럭에 가서 죽은 엄마 시신에서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 등 모든 장신구를 빼서 가서 팔아서 돈을 만들어요. 그 돈으로 할로윈 파티 용품 사고 중국 음식점 가서 밥 사 먹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엄마 시신을 트럭 안에 그대로 싣고요. 이런 식으로 이틀쯤 지나니까 엄마 시신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애들은 엄마 시신도 이제 유기를 해야 되잖아요. 또 다시 트럭 몰고 돌아다니죠. 조금 떨어진 도시에 빈집이 하나 있다는 걸 이 남자애가 기억을 해내서 그 집으로 가서 마당에 얕게 땅을 파고 안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트럭은 인근에 버리고 집으로 걸어서 돌아와요. 근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가 문제인 거죠.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겁니다. 여자의 언니, 아버지 직장 동료로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긴 부모님을 찾는 전화들이 계속 오니까 애들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가지고 도망을 쳐요. 결국은 갈 곳이 없어서 남자의 집으로 갔다가 경찰서로 온 거였습니다. 근데 자백 내용을 보면 현장에서 맡았던 표백제 냄새, 발견되었던 악마 가면, 구금 테이프 그런 여러 가지들이 설명이 되는 거였죠. 근데 그 야구 방망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 남자애가 야구 방망이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 트레일러가 좀 협소하잖아요. 이 방망이를 휘두를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방망이를 버려두고 알코올을 묻힌 수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자백을 다 들은 이제 살인사건 담당 형사들은 며칠 전 발견된 신원불명의 여성 시신 한 구를 떠올리게 돼요. 며칠 전 조깅하던 한 남성이 우연히 발견했던 여성 시신인데 그 당시에는 신원을 알 수가 없었죠. 얼굴은 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목이 졸린 자국이 있었어요. 결국 이 시신은 여자의 어머니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살인사건 담당하는 형사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시신 유기한 장소로 이동을 해요. 정확한 이동 경로와 유기 장소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그런 사이에 우리 신참 형사들은 아직 찾지 못한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 애들이 자백했던 고속도로 근처 장소를 수색하게 됩니다. 이 애들이 정확한 장소를 기억을 못해서 대략적인 지역만 들은 채 수색을 하게 된 거죠.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고 이렇게 오랜 장시간 동안 이 수사에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고 막막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잠시 쉬는 타임을 갖게 되고 한 명이 소변을 보러 근처 공터로 향해요.
근데 나머지 형사들은 담배 피면서 뭐 수다 좀 떨고 있고요. 그런데 소변 보러 간 형사가 얘들아 하고 멀리 구석에서 불러요. 담배 피던 형사들이 돌아보니까 내가 찾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막 담배 불 끄고 급하게 뛰어가죠. 그러니까 그 소변 보러 간 형사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거기서 이제 소변 보려고 벽을 보고 서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한 발이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뭔지 하고 보니까 흙바닥에 시신이 일부가 드러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땅을 얕게 파서 암매장을 하는 바람에 이제 시신이 부패하면서 덮여있던 흙이 떠버린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이 서버리니까 푹 하고 땅이 꺼진 듯한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시신은 예상대로 의불아버지였고 손목이 묶여 있었으며 담요 한 장에 쌓여져 있었어요. 11개의 자상이 있었고 지갑, 신분증, 그리고 꺼진 휴대폰, 현금 등이 같이 묻혀 있었어요. 이 현장을 이제 그 살인사건 담당하는 형사들한테 넘기고 신참 형사들은 서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자주 가는 단골 바로 향합니다. 다들 위스키 한 잔씩 시켜놓고 말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그제서야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현실이 좀 인지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단순 실종 신고로 시작해서 자기 사랑에 방해된다고 부모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아이들의 자백, 거기다 우연찮게 찾은 시신까지, 이 모든 게 우리가 아침부터 겪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건을 해결했다는 자부심이 아닌 허망하고 아주 씁쓸한 황망함이 더 컸습니다. 한참 앉아있다 한 명이 겨울 입을 떼서 한 말이 참 먹같은 긴 하루였다, 이 말뿐이었습니다. 결국은 앞에 놓인 위스키를 마시지도 못하고 다들 자리를 떴어요. 이 사건에 관련돼서 이 두 아이는 살인죄가 적용이 됐고요. 재판 후에 여자애는 51년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고 남자애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즘은 뉴스에서 엽기적인 살인사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얘기가 뭐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질 않아요. 다만 이제 신참 형사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겪어야 했던 감정들의 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더 현실적으로 와 닿기를 바랍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이 이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이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생각 없는, 그러니까 배움이 짧은 애들은 물론 우리가 생각까지는 통제할 수 없겠지만 그릇된 생각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쉽지는. 저는요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때 오락실이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름이었으니까 겨울 옷들 있잖아요. 전용에 겨울 옷들 막 이렇게 딱 주머니 뒤져봐. 1,000원짜리가 가끔씩 나와. 맞아요. 저는 거기서 아싸, 엄마도 모르는 돈이잖아 사실. 맞죠. 지갑을 턴 건 아니에요. 1,000원을 들고 오락실에 갔는데 그 돈을 쓰면서 갑자기 죄책감이 엄청 드는 거야. 게임하면서 막 너무 죄책감 들고, 갑자기 이거 다 썼잖아. 다 썼을 때 아 내가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다음부터는 그냥 엄마한테 정상적으로 돈을 달라고 해요. 이 악마들은요 정말 악마의 빙의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인다라는 생각을 하는지는, 그것도 자식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동물도 그렇게 나와요. 동물도 악마입니다. 술 악마. 마신 것도.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걸 수사했던 경찰들도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인류의 소멸이지. 그 의붓 아버지가 설마 딸이 칼을 들고 왔다고 해서 못 막았겠습니까? 아군인 줄 알고 딸 위험해 도망가 라고 했는데 뒤에서 딱 찔렀을 때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와닿는 거야. 와, 감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계속 찔렸을 거 아니야. 그 아버지의 배신감은 어떻게 보상할 거야? 그렇죠. 죽기 직전까지도 그걸 계속 느꼈을 건데. 이거는 진짜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진짜 이런 인격 모독을 하면 안 되는데요. 생긴 거부터가 생각이라는 게 1도 없는 표정이에요. 진짜 나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불편한 진실이네요. 그래요, 우리 봉순이 누나.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들을수록 너무 무섭네요. 자, 뱅진 씨가 픽한다고 했어요. 네, 제가 픽하겠습니다. 네, 왕중왕전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들을수록 재밌는데 너무 불편해. 재밌는데 불편한 거야. 이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진실이라는 것 자체가 불쾌해. 맞아요. 불편하고. 좋습니다. 우리 봉순이님 이번 주 너무 감사하고 아, 예, 아닙니다. 월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